공항은 21세기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800만 명, 한 해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통해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이동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제트기의 등장입니다. 제트기는 거의 매일 매초마다 이륙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2개인 것도 4개인 것도 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레어, 봄바디어 외에도 다양한 회사에서 제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제작사에 관계없이 제트기는 모두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동체 뒤로 젖혀진 후퇴익이며 그 밑에 제트 엔진이 달려있죠. 이 디자인은 아주 완벽해서 제트기가 개발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제트기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대의 보잉 상용기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의 한 숲속에서 밝혀진 비밀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12개국이 넘는 국가의 군대를 상대로 홀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나치는 10년이 넘도록 은밀하게 경이로운 무기라는 뜻의 분더바펜을 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슈퍼무기 제작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고 여기에는 최첨단 항공기, 디자인과 연구 등이 포함됐어요. 독일은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Me-262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초고속 비행의 혁명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제트 엔진의 도래는 엔진의 추진력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제트기는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Me-262는 당시 가장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는 더 진보된 디자인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을 겁니다. 연합군으로부터 날개가 뒤로 젖혀진 희한한 비행기를 독일에서 봤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동체 뒤로 젖혀진 모습은 마치 화살과 같았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로 개발된 모든 항공기는 날개가 동체와 수직으로 배열된 직선 날개 형태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보잉사 직원과 추가 인원들을 보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을 무렵이어서 독일의 선진 기술은 먼저 선점하는 자들의 차지였습니다. 독일 공군의 비밀 기술 프로젝트라는 일명 러스티 작전이 있었습니다. 모두 독일의 기술을 차지하려고 경쟁했죠. 러시아군과 영국군, 미군이 서부에서 전진하고 나면 몇 시간 안에 곧바로 기술을 습득하려는 과학자들과 기술자 팀들이 뒤따랐지요. 곳곳을 샅샅이 뒤져 장비와 연구자료, 개발 도구를 모두 찾아내 독일의 선진 기술을 가져오려고 했죠. 러스티 작전팀의 대장은 저명한 항공우주 엔지니어 테오도르 폰 카르만이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독일에 살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폰 카르만에게 미국 최고의 항공 기술자들을 모아 팀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잉의 수석 항공역학자 조지 샤이러도 있었습니다. 작전팀은 곧장 나치의 항공연구소에 남아있는 기술을 찾아 나섰습니다.
작전팀은 우연히 숲속에 숨겨져 있던 첨단 연구시설을 발견했어요. 너무 잘 숨겨놔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연합군도 찾지 못했던 곳이었죠.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디즈니랜드에 온 것 같았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독일군이 완벽하게 위장을 해놨죠. 심지어 건물 지붕에 풀까지 심어놨는데 어찌나 존귀했던지 황새가 둥지를 틀어놨을 정도였죠. 연구소는 비밀리에 10년 동안 운영됐지만 미군 중 그 누구도 그런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 시설의 이름은 볼켄 로드로 독일의 핵심적인 항공기술 연구소였습니다. 거기서 관리인을 만났는데 히틀러가 그에게 그 시설을 당장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그곳 개발자들과 함께 그 연구소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연구소가 너무나 훌륭했기에 그곳을 폭파하지 못했죠. 그가 작전 팀원들을 모든 자료가 보관된 금고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방대한 양의 항공기술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자료들이었죠. 연구실과 제트 연료시설, 7개의 풍동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퇴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미국 작전팀은 바로 후퇴익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이 후퇴익은 제트 엔진을 개발해놓고도 문제에 부딪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었습니다. 제트 엔진을 날개가 직선인 기존 항공기에 장착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를 올리면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은 초음속으로 빨라지는 데 비해 항공기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날개 윗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조종하기도 어렵고 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날개를 뒤로 젖히면 날개 윗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는 그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제트 엔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전팀이 볼켄 로드에서 발견한 것은 후퇴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책임자 아돌프 부스만을 만났죠. 그는 독일 최고의 항공역학자였고 전쟁 전에는 폰 카르만의 동료였습니다. 부스만은 후퇴익을 보고 놀라워하는 작전팀의 반응에 의아해했습니다. 1935년에 아돌프 부스만은 올타 컨퍼런스라는 항공기술 국제회의에서 초고속 비행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문에는 후퇴익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요. 그들은 듣고도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당시 볼타 컨퍼런스에는 저명한 항공기술자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폰 카르만도 있었습니다. 올타 컨퍼런스에서 그 논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달랐지요.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후퇴익이라는 개념을 기밀에 붙이고 대규모 풍동 실험을 실시했죠. 조지 샤이러는 볼켄 로드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샤이러는 고국의 동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장 이 풍동 실험실에 와서 독일이 어떻게 비행기를 빨리 날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보잉은 세 개의 기업과 미군의 차세대 폭격기를 개발하는 경쟁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후에 B-47이라고 불리게 될 폭격기였죠. 보잉은 거의 2년 동안 직선 날개 설계를 기반으로 한 폭격기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조지 샤일러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당시 연구 중이었던 B-47과 관련된 모든 설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한 거죠. 대신 당장 후퇴익 기반의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폭격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도 증명되지 않은 후퇴익 개발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 날개가 달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모두 예상은 했지만 조종하는 방법도 몰랐고 실제로 조종 자체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었죠. 풍동 실험실을 보유한 보잉은 B-47의 날개를 진화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후테익을 달면 훨씬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엔진을 탑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항공기 디자인에는 엔진이 날개에 내장돼 있었습니다. 보잉은 그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엔진이 잘못돼서 폭발하면 기체까지 심하게 손상되니까요. 보잉의 항공기 디자이너들은 B-29가 개발 단계에서 엔진에 불이 붙어 사고가 났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날개 밑에 엔진을 배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날개 아래의 버팀목을 활용해 포드 형태로 엔진을 매다는 아주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포드 형태로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아주 많은 디자인 실험을 풍동 실험실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계해서 제대로 장착해야만 했죠. 위치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아주 위험해지니까요. 항공기 개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헐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개에서 이상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개발자들은 항공기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체 모형으로 풍동 실험을 계속했지요. 때론 모형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부러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날개가 젤리처럼 흔들렸거든요. 개발자들은 항공기를 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엔진의 무게중심을 날개 아래에 있는 임계점 아래에 두면 흔들림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테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날개라는 획기적인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비행 속도가 2배로 빨라졌죠. 그 풍동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1947년에 세계 최초로 대형 후테익 항공기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B-47이죠. B-47을 처음 공군 앞에 선보였을 때 공군은 전투기를 보내 쫓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9세대 전투기로는 역부족이었죠. 폭격기가 전투기보다 빨랐던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보잉은 B-47 편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B-47은 상용기가 아닌 군용기였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리고 더 편안하게 승객을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 상용기를 개발하려면 최고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보잉의 사장이 된 빌 알렌은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다소 지루한 스타일의 회계 변호사였지요. 하지만 빌 알렌은 한 회사가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 알렌은 보잉의 사내 변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정부가 보잉과의 15억 달러짜리 계약을 취소하려던 시점에 그는 사장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B-47은 예외였습니다. B-47은 미 공군을 제트기의 시대로 이끈 비행기였습니다. 빌 알렌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조지 샤이러와 팀원들이 후테익을 장착한 B-47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B-47은 다른 프로펠러기보다 소음이 적고 부드럽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빌 알렌은 1950년 여름 직접 B-47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빌 알렌은 직접 B-47에 올라 조종석 뒤에 앉았어요. 빌 알렌이 탄 B-47은 일반 상용기보다 수천 피트 더 높게 날았습니다. 속도도 시속 600마일 이상으로 거의 2배가 빨랐죠. 그는 처음으로 제트기를 타본 건데 제트기 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이것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죠. 빌 알렌은 B-47을 직접 타보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객들이 원하는 비행기야. 내가 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하지만 제트기가 상용기의 미래라고 항공사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프로펠러기를 버리고 검증되지 않은 비싼 제트기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승객들 역시 제트기를 미심쩍어했죠. 사람들은 제트기를 못 믿어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했어요.
타고 다니기에 너무 빠른 게 아닐까 걱정했던 거죠. 사람들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롭고 검증도 부족한 기술로 만든 비행기에 타는 걸 겁냈습니다. 게다가 영국 여객기 코멧의 추락 사고는 제트기로 비행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죠. 사실 가장 먼저 제트 여객기를 개발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1952년 드 하빌랜드 코멧이라는 40인승 제트기를 제작했죠. 디자인은 아름다웠지만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비행기였어요. 아주 매끈해서 눈길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당시 업계 사람들 누구도 몰랐던 동체 제작 방식의 결함이 있었어요. 코멧이 상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코멧 3대가 추락했어요. 제트기여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문이 동그랗지 않고 네모였기 때문입니다. 창문 가장자리에 금속 피로 현상이 일어난 거였죠. 비행기가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서 폭발적인 감압이 발생했어요. 객실 내부 압력이 피로가 누적된 창문 틀에 집중되어 객실 폭발로 이어진 거죠. 아이디어는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감함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날 때의 위험성을 모두 감안한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죠. 하지만 빌 알렌은 보잉의 엔지니어들이 높은 고도에서의 고속 비행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알렌 씨, 미국 국민들이 제트 여객기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제트 여객기에 한번 타보면 마음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동안 타던 비행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52년에 알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제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시제기를 만들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시제기를 만들고 보통 30대, 40대, 50대 정도의 주문이 들어와야만 그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비행기도 아니고 새로운 타입의 항공기를 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했어요. 이번 시제기에 투자한 금액은 1,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1,600만 달러는 당시 엄청난 돈이었죠. 회사 전체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 시제기를 통해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주문하지 않는 비행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 알렌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한 거죠. 그는 향후 보잉 707이라고 불리는 상용기로 보잉과 상용기 시장을 제트기의 시대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시제기 707은 보잉 역사상 최고의 비행기일 뿐만 아니라 미국 상용 항공업계 역사상 최고의 비행기 중 하나였습니다. 1954년 5월 빛이 나는 세련된 모습의 707 시제기가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보잉 공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립자 빌 보잉의 부인이 미래의 비행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항공사도 707을 상용기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잉의 미래는 불확실했죠. 출고 1년이 지나도록 707을 사려는 항공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빌 알렌이 상용 항공의 미래라 믿었던 707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1955년 여름, 알렌은 보잉의 수석 테스트 조종사인 텍스 존스턴에게 707의 판매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텍스 존스턴은 허세와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은 채로 비행을 하곤 했죠. 그리고 보잉의 1,80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 707을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항공사 대표들이 회의 참석차 시애틀에 모였을 때 알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워싱턴 호수에서 열리는 조정 경기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빌 알렌도 워싱턴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존스턴은 707을 조정해 조정 경기장 상공을 지나 다시 돌아오기로 했었지요. 호수에 와 있는 잠재 고객들에게 비행기의 성능을 뽐내기 위해서였지요. 알렌은 존스턴에게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지요. 그냥 사람들 머리 위로 지나가라고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장관일 테니까요. 707은 완전히 새로운 상용기로 외관은 섹시했고 소리는 엄청 컸지요. 그런데 존스턴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35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07이 제어를 잃은 것처럼 급회전을 하는 거예요. 존스턴은 사람들 머리 위로 지나갈 때 횡전 비행을 시도했어요. 좋아요, 그거죠. 비행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알렌은 심정이 멎은 것 같았지요. 도대체 존스턴이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존스턴은 상승해서 한 바퀴를 돈 후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쯤 빌 알렌이 발작을 일으켰구나 싶었지요. 만약 그때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다른 데 떨어져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잉은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였죠. 당시 빌 알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방금 당신이 묘기 부린 비행기에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렸다고요. 그랬더니 존스턴이 비행기를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답했죠. 반응은 엄청났지만 항공사 대표들은 여전히 제트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팬엠의 후안 트립의 생각은 달랐죠.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전설적인 창립자 후안 트립은 1927년 플로리다에서 쿠바를 잇는 우편 항로를 계기로 항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팬엠의 비행기 클리퍼는 태평양의 섬들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팬 아메리칸을 최초의 국제적 항공사로 만들었습니다. 트립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를 꿈꿨고 성공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요. 그는 항공업계의 거물이었죠. 선견지명이 있는 인물이자 자기중심적이었던 트립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팬엠은 트립이 모험가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죠. 트립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도박을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트립은 707을 20대 주문했습니다. 대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죠. 트립은 제트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1955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국제항공 컨퍼런스에는 주요 항공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다들 트립의 집에 모였고 트립은 다음날 신문에 팬엠이 제트기 시대에 진입한다는 기사가 날 거라고 했죠. 다들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두가 새 주문을 넣느라 난리였죠. 항공업계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다 트립 때문이었죠. 그는 처음으로 시도할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 항공사들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제트기 시대에 같이 진입하던가 아님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넓은 공간과 감각적인 인테리어, 외풍이 없는 냉방을 탑재한 저희 비행기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캐비어와 샴페인은 물론 쇠고기 구이나 랍스터 구이가 나왔죠. 메인 요리를 두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었어요. 식사 중에는 계속해서 아주 훌륭한 와인들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707을 타고 여행을 하면 제트족이라고 불렸어요. 인기가 좋아 꼭 해봐야 할 일이었죠. 비틀즈도 707을 타고 다녔고 롤링스톤즈도 707을 탔어요. 다들 707을 타보고 싶어 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컴플레인 위드미라고 노래했고 마법처럼 신비한 분위기로 만들어냈어요. 제트기 시대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초기설이었고 쇼 비즈니스에서 큰 역할을 했죠.
항공사와 보잉은 빌 알렌의 도박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1년 안에 북대서양의 여행 패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해보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훨씬 많아졌죠. 1000년 동안 이어져온 바닷길이 하늘길에 그 자리를 내준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용성이 큰 제트기로 여행하게 되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후안 트립은 특유의 당당한 말투로 우리는 단번에 세상을 작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안 트립과 빌 알렌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 세 단어는 항상 항공업계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47년에는 척 예거가 벨 X-1을 타고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용기는 일상적으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우고 단 몇 시간 만에 대양과 대륙을 건널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나섰죠. 콩코드를 제작하기로 계약했던 겁니다. 콩코드는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콩코드를 능가하는 더 크고 더 빠른 초음속기 개발을 두고 토론을 벌였지요.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이미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였죠. 그는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팬엠의 후안 트립은 이제 상용기도 한 단계 더 발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립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초음속 여객기의 출현이 그가 봐왔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트립은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나섰습니다. 후안 트립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지요. 그의 천재성 중 하나는 누구든지 조종해서 팬엠이 원하는 것을 내놓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후안 트립은 경쟁 입찰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콩코드 6대를 수천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소식을 미국 언론에 알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불쾌했습니다. 그에게 전하세요. 내가 여기 앉아서 팬엠을 곤경에 처하게 할 거라고요. 덕분에 우리가 지금 곤란해졌으니까요. 케네디 대통령과 연방항공청장과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당장 주문을 취소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말했다고 분명히 전하세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라고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팬엠을 괴롭히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후안 트립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상용 항공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초음속 여객기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음속 여행의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트립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호감형은 아니지만 수완 하나는 끝내줬어요. 보잉과 록히드, 노스 아메리카는 초음속 여객기 개발 계약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보잉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계약을 따냈죠. 놀라운 항공기를 내놓았어요. 시애틀에 전시된 실제 크기 모형은 항공업계 인사들이 꼭 가봐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변 후퇴익 날개에 대형 엔진 4기가 달린 300인승 상용기였어요. 음속보다 2.5배 빨랐죠. 기존의 상용기와는 차원이 다른 항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여객기의 열렬한 지지자들마저도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비행기가 상용화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안 트립은 애 같았죠.
그는 첫 초음속 여객기를 위해 몇 년씩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임시방편 항공기를 만들고자 했죠. 만약 하늘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 큰 비행기라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아, 747은 당시 항공업계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항공교통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 가장 큰 비행기는 250인승 슈퍼 DC-8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747은 400명까지 탈 수 있었죠. 비행기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진 겁니다. 항공사 임원들은 747의 좌석을 어떻게 다 채울지 걱정했죠. 후안 트립은 707보다 좌석 수가 2배 많은 비행기를 운항하게 된다면 팬엠이 그 좌석들을 다 채우고 항공 운임도 더 내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그의 오랜 친구인 보잉의 사장 빌 알렌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60대로 길고 화려했던 커리어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47은 그 두 사람이 요트를 타고 이야기하던 중 탄생하게 됐어요. 후안 트립이 보잉에서 이런 걸 만들면 사겠다고 했더니 앨런이 팬엠에서 산다면 만들겠다고 답했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악수하고선 만들어진 겁니다. 후안 트립은 당시 항공업계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맺으며 747을 25대 주문합니다. 보잉과 팬엠 모두 747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두 회사 모두 부도날 상황이었죠. 빌 알렌은 747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트립에게 항공기를 4년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트립과 알렌은 악수를 하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지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단지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다른 골칫거리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이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든 사람은 엔지니어 조 서터였습니다. 서터는 약 20년 전 보잉에 입사한 후로 제트기 개발을 맡아왔죠. 조 서터는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누구나 그를 신뢰할 수 있었죠. 그는 항공업계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겸손했습니다. 그는 747의 성공에 대해서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전부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엔지니어는 나뿐이다라고 했죠. 후안 트립은 당시 707보다 2.5배 큰 비행기를 원했어요. 엄청난 도전이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잉 최고의 상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에 자동 제어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 어떤 상용기보다 뛰어날 거예요. 747은 정말로 707의 2.5배 크기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전혀 다른 새로운 비행기였습니다. 당시에 그걸 아는 사람은 서터뿐이었을 겁니다. 후안 트립이 처음 생각한 비전은 4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2층짜리 여객기였습니다. 트립은 2층 구조로 된 비행기를 원했습니다. 커다란 유람선처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해결책은 폭이 넓은 기체를 만들어 400명을 한 층에 앉히는 방법이었습니다. 통로가 하나가 아닌 2개로 구성된 상용기를 최초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들 유레카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기체의 폭을 넓히면 승객 수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제는 과연 누가 후안 트립에게 2층으로 된 비행기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느냐였죠. 경영진은 제 밑에 있던 밀트 하이네만이 새 설계 방침을 팬엠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밀트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간 후 팬엠 빌딩으로 갔습니다. 그는 트립과 주변에 맹종하는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죠. 그는 회의실 폭을 재봤습니다. 거의 6m였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트립 씨, 당신이 앉아 계신 이곳이 바로 747 객실 R입니다. 트립은 2층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잉에서 초음속 여객기를 인도하면 747은 화물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죠. 우린 화물기로도 손색 없는 상용기를 디자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항공기 역사상 최초로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화물을 어떻게 싣느냐는 거였어요. 하나는 노즈를 통해 싣는 거죠. 그래서 노즈 도어를 비행기에 달았죠. 물론 거기는 원래 조종석이 있을 자리였지요. 그래서 조종석을 위로 올렸어요. 결국 혹이 생긴 것과 같은 구조가 됐습니다. 화물기를 고려해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747은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여객 항공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의욕은 초음속 여객기에 못지않았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747은 보잉의 내부 자금으로 개발해야 했고 돈은 떨어져 가고 있었죠. 하루에 $500만 들어갔어요. 1968년, 69년 당시에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없었죠. 듣도 보도 못한 규모였어요. 은행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죠.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기를 인도하려면 시간과 다퉈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컸어요.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빌 알렌이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경영진에서는 엔지니어가 너무 많다며 1000명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1000명을 자르기는커녕 800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재앙이 벌어질 상황이었죠. 가끔은 어떤 공이 날아오더라도 무조건 공을 맞춰야 할 때가 있죠. 진실을 말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를 두고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보잉에서 해고될 각오로 진실을 말했죠. 조 서턴은 보잉에서 해고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제작 기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4년 안에 747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1969년 2월 9일 세계 최초의 광동체 상용기 747이 활주로에서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륙한 적이 없었어요. 항공기 개발자들은 말했죠.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어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험이 될 거라고 했었죠. 언론에서는 그렇게 큰 비행기를 하늘로 띄울 수 없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비행기 크기에 압도됐습니다. 큰 주목을 받았죠.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 세계 항공사 고객들이 모였어요. 이 놀랍고 새로운 비행기의 초도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죠. 브라이언 와이글, 잭 와델, 제시 왈릭이 747 초도 비행의 조종사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셋이 초도 비행의 조종을 맡았어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날도 시애틀의 여느 아침처럼 약간의 안개가 끼고 습했죠.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륙에 성공했죠. 이륙하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날았구나 싶었죠. 굉장했습니다. 저희 셋 모두 엄청난 희열을 느꼈죠. 아주 조종하기 편한 비행기입니다. 거칠올도 없고요. 오른쪽은 모든 게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3년 동안 온 힘을 쏟아서 마침내 완성한 겁니다. 엄청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죠. 저와 함께했던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잭이 착륙을 시도할 때 저희 셋은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망치지 말자.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조종해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종하기가 정말 쉬운 비행기입니다. 모든 조종사들의 꿈이죠. (747) 은 모든 항공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공학과 끊임없는 혁신이 조 서터가 만든 거대한 비행기에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제트 여객기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초음속 여객기는 결국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의회에서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모형은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747은 초도 비행을 하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작되고 있고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행기이며 제트기 시대의 상징이자 항공여행의 보편화에 기여했습니다. 747은 사업상의 교류는 물론 일반 사람들의 만남도 바꿔놨죠. 이 모든 게 후테이크 형상의 비행기를 만들자고 결정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항공 엔지니어로서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60, 70년이 지나도록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방금 브뤼셀에서 왔는데요. 777을 타고 왔습니다. 777은 B47과 본질적으로 같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디자인과 구성이 근본적으로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왜 바꾸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려 들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